돈도 없는 노인네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손녀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는 작은 방 문틈 사이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참으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아침 6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78해를 살아오며 몸에 밴 시간. 창밖은 아직 어둑했고 작은 방 안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손자 민준이네 집에서 제가 쓰는 방은 베란다를 개조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폭이 2걸음, 길이가 4걸음 남짓. 좁은 창문 하나와 접이식 침대,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겨울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비 피할 곳이 있으니.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려고요. 도마 위에 무와 당근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도독, 도독. 익숙한 리듬으로 채를 썰어 나갔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부엌에 퍼졌고 저는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7시가 조금 지났을 때 손녀 며느리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잠옷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벌써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을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시끄럽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대꾸도 하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어제 만들어둔 반찬통들을 발견하고는 혀를 찼습니다. 이거 치우라고 했잖아요. 냉장고 자리 다 차지하고 할머니 드실 것만 작은 통에 담아두시라니까요. 아, 그래,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저는 황급히 반찬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반찬통을 작은 방으로 옮기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인데 왜 내가 미안해해야 하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8시 민준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던 손자는 저를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아침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당연한 건데. 할머니, 식사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먹을게요. 민주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따라 나가며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부터 피곤하게. 할머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민준이 뭐라 대꾸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민준이도 이젠 날 피하는구나.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찌개 한 그릇을 떠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항상 싱거웠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한 숟가락, 2숟가락 떠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서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톱을 다듬으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행주로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소리가 너무 크게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서연이 갑자기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설거지 물소리 좀 줄여주세요. 영상 보는데 집중이 안 돼요. 응, 알았어. 저는 수도꼭지를 거의 잠갔습니다. 물줄기가 가늘게 흘러내렸고 설거지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들이 옆에서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저랬습니다. 민준이가 어릴 때 제 손을 잡고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나 그네 태워줘.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밀어줄게. 더 높이, 더 높이. 그 시절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땐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후다닥 방에서 나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조카 지훈이었습니다. 커다란 비닐봉지 2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지훈아, 또 왔니? 바쁠 텐데. 무슨 말씀을요? 이모 뵈러 오는 게 바쁘긴요. 어서 들어가요. 지훈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 비닐봉지를 부엌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나물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모가 좋아하시는 거 위주로 만들었어요. 김치는 제 와이프가 담갔는데 맛있대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훈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저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은 이 조카뿐이었습니다. 지훈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에이, 그래도 병원은 가보셔야죠. 제가 다음 주에 모시고 갈게요. 그때 방에서 나온 서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 지훈 씨. 또 오셨어요? 목소리에 거슬림이 묻어났습니다. 네, 형수님. 이모 뵈러 왔죠. 그러시구나. 근데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도 쉬셔야 하는데. 아, 제가 폐를 끼쳤나요? 죄송합니다. 지훈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그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지훈이까지 싫어하는구나.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지훈이 가져온 반찬들을 힐끗 봤습니다. 또 반찬 가져오셨네요. 저희 집 냉장고 작은데. 할머니, 이거 할머니 방에 두세요. 냉장고 넣지 마시고요. 응, 그럴게. 저는 황급히 비닐봉지를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지훈이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따라왔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서자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모, 여기서 주무세요? 응, 괜찮아. 따뜻해. 이모. 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움, 분노, 미안함. 지훈아, 걱정하지 마. 이모는 괜찮아. 너처럼 좋은 조카가 있는데 뭐. 이모, 제가 모시고 살까요? 저희 집은 방도 넓고. 아니야. 난 여기 있을래. 민준이 곁에 있고 싶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지훈에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모. 대신 매주 올게요. 꼭요. 고마워. 지훈이 돌아간 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저녁 6시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지훈이 가져온 반찬으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민준은 피곤한 얼굴로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지훈이가 가져온 거야. 아, 지훈이 형이 또 왔었구나. 서연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맨날 오면 어떡해요. 이모 하면서.
재산이라도 있는 줄 아나 봐. 식탁 위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민준이 여보, 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할머니도 부담되시잖아요. 손 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먼저 들어갈게. 할머니, 진지 다 드세요. 민준이 말렸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거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당신도 좀 말을 해요. 할머니가 저렇게 눈치 없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 독립해요? 여보, 할머니가 들으면 어때요? 사실이잖아. 돈도 없는 노인네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틈에 귀를 기울인 채 얼어붙었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눈물은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그날 밤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잡고 있던 끈,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는 그 끈이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며칠 뒤 새벽같이 가슴 통증이 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왼쪽 가슴이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이건 심상치 않아.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준 부부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미안한데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답장은 5분도 안 돼서 왔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뒤 지훈의 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디건을 걸치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준 부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걱정도 안 할 테고 귀찮아할 게 뻔했으니까요. 나 하나 없어도 모를 거야. 지훈은 차에서 뛰어내려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괜찮아. 그냥 좀 아파서. 무슨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빨리 가요. 지훈의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문 여는 가게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제게는 그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평범한 아침이 몇 번이나 남았을까?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고 저는 그 위에 앉았습니다. 검사실로 들어갔고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차갑고 동그란 정극을 가슴에 붙이는 동안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무섭진 않아. 오히려 후련해.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들고 진료실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지훈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 제가 같이 들어갈게요. 고마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박경의 환자분이시죠? 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고요. 협심증 증상도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제 심장 사진이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세를 고려하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얼마나 남았나요? 똑바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길어야 반년입니다. 수술을 하신다면 시간을 더 벌 수 있지만 성공률이 괜찮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서 지훈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이모. 지훈아, 울지 마. 이모는 괜찮아. 무슨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수술하셔야죠. 제가 비용 다 댈게요. 아니야. 이모는 이제 충분히 살았어.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모, 민준이 형한테 말씀드려야 하지 않아요? 아니야. 말하지 마. 하지만 이모, 가족인데. 가족.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 하지만 요즘 제가 느끼는 건 달랐습니다. 피보다 더 진한 건 따뜻함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 민주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물었지만 목소리에 관심은 없었습니다. 응, 그냥 좀 나갔다 왔어.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러시면 다행이고요. 참 할머니, 요양원 알아봤는데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요양원? 네. 할머니도 편하시잖아요. 여기서 눈치 보는 것보다는. 말끝을 흐렸지만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나를 내보내고 싶구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반년.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반년. 6달. 약 180일. 그 시간을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짐처럼 살다가 죽어야 하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주식 증서, 평생을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펴며 동전 하나하나 모았던 것.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며 밤잠을 설쳐가며 모았던 것. 40대부터는 작은 땅을 사고 건물 지분을 사고 주식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버스를 타고 할인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아무도 제게 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행이었나?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부동산 7채, 예금 23억, 주식과 채권 8거, 총 52억. 평생의 결과였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남겨야 하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가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제 손을 잡고 할머니 사랑해 라고 말하던 그 아이. 하지만 지금은 아내 눈치를 보며 저를 피하는 어른이 됐습니다. 서연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돈도 없는 노인네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지훈. 오늘 아침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던 조카. 매주 반찬을 싸들고 찾아와 이모,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던 그 사람. 지훈이, 너만이 날 진심으로 챙겼어.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 박경애인데요. 변호사님 계신가요? 아, 부인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 변호사. 30년 전 제가 처음 부동산을 살 때 도와줬던 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쭉 제 법률 일을 맡아줬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유언장 말씀이십니까? 네.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국과 반찬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민준은 피곤한 얼굴로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할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민준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여보, 그건 좀. 왜? 할머니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한데.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거잖아. 병원비?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마, 아무것도 아니래잖아. 괜히 걱정하지 말고 요양원이나 알아봐.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나 먼저 들어갈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서연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참에 빨리 보내야 해. 수술비라도 들어가기 전에.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할머니 보험도 없고 재산도 없고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 거 아니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웃음이 나왔습니다. 쓰고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78회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어.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빌딩 10층에 있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부인 오셨군요. 앉으세요.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습니다.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건강은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거죠? 심장이 안 좋대요. 의사 선생님이 반년이라고 했어요. 그렇군요.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쓰시려는 거군요. 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 전부예요. 부동산 7채, 예금, 주식. 전부 합쳐서 52억쯤 됩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평생 모으신 거네요. 네. 아무도 몰라요. 손자도, 손자 며느리도. 그래서 누구에게 물려주시려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준이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조카, 이지훈에게 전부 주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자분이 아니라 조카분에게요? 네. 지훈이만이 날 진심으로 챙겨줬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자분 측에서 유언 무효 소송을. 괜찮아요. 제 정신은 멀쩡하니까. 그리고 저는 김 변호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선택이에요. 누가 뭐래도 지훈이에게 줄 거예요. 김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고 인감을 찍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부인.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천만에요. 그런데 언제 공개하실 건가요? 제가 죽은 다음에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내 방식대로 마무리할 거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그냥 좀 나갔다 왔어.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요. 유언장을 쓴 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조금만 참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저를 볼 때마다 짜증 섞인 얼굴을 했고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응, 할머니? 재산? 있을 리가 없지. 평생 쪼들리게 사셨는데. 저는 작은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해. 병원비, 생활비. 진짜 부담이야.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빨리 보내야지. 솔직히 집에 있으면 답답하잖아.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생각해. 핸드폰을 꺼내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시간 되면 잠깐 통화할 수 있니? 곧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모.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주말에 갈게요. 맛있는 거 해갈게요. 고마워, 지훈아. 너 같은 조카 둬서. 이모는 정말 행복해. 이모, 왜 그런 말씀을?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고맙다는 말하고 싶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 하늘을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무슨 말이니? 제가 할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서연이가 할머니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도 제가 막지 못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할머니.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승진 탈락했어요. 회사에서 이번에 과장 진급 기회였는데 떨어졌어요. 그랬구나. 서연이한테 아직 말 못했어요. 말하면 또 싸울 것 같아서 민준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 할머니한테 효도도 못하고 아내도 행복하게 못해주고 저는 대체 뭐 하는 건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제 손자였으니까요. 어렸을 때 제 무릎에서 잠들던 그 아이였으니까요.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내 탓이 아니야. 할머니, 넌 착한 아이야. 그냥 힘든 상황에 있는 거지.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 아이도 불행하구나.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할머니. 그때 방문이 열리며 서연이 나왔습니다. 뭐 하세요, 둘이?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손을 떼며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냥. 할머니 방에 가 계시지 왜 거실에서.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들어갈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서연이 민준에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또 할머니 편 들 거야? 아냐. 그냥 맨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이지. 정신 좀 차려.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주말이 됐습니다. 지훈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커다란 보온 도시락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모, 오늘 갈비찜 해왔어요. 이모가 좋아하시는 거. 지훈아, 고마워. 뭐려? 이모, 같이 드세요. 우리는 작은 방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이었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 있고 당근과 감자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맛있겠다. 한 입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어, 지훈아. 다행이다. 많이 드세요, 이모. 지훈은 계속 제 그릇에 고기를 올려줬습니다. 이모, 요즘 체중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많이 드셔야 해요. 그래.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함께 식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민준이 형은 잘 챙겨줘요? 응,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훈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이모, 거짓말 하시는 거 알아요. 지훈아, 이모, 진짜로 저희 집에서 사세요. 제발이요. 안 돼.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무슨 짐이에요? 이모는 제 가족이에요. 지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모가 없었으면 저 대학도 못 갔어요. 이모가 학비 대주시고 사업 자금도 빌려주시고 저는 그거 다 알아. 지훈아, 이모는 저한테 은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지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모는 충분해. 이모,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둘이서 그날 오후 지훈이 돌아간 뒤에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내 선택이 맞았어. 지훈이에게 주는 게 맞아. 저녁이 됐습니다. 민준과 서연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요양원 상담 예약했어요. 컵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요양원? 네. 좋은 데 있더라고요. 가서 한번 보세요. 나는 가기 싫은데. 왜요? 거기가 더 편하실 텐데. 전문 간호사도 있고 식사도 나오고. 여보. 민준이 서연을 말렸지만 서연은 계속했습니다. 어차피 여기 계셔도 불편하시잖아요. 우리도 일하느라 바쁘고. 할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진심은 달랐습니다. 나를 내보내고 싶은 거지.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겠어. 내일 가볼게. 어머, 진짜요? 다행이다. 오전 10시예요. 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양원. 나를 거기 보내려고 하는구나.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부인.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님, 유언장 공개 날짜를 앞당길 수 있을까요? 앞당기신다고요? 왜요? 상황이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요양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어떠세요? 좋아요. 다음 주로 해주세요. 그럼 월요일 오후 2시에 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드러날 것입니다. 서연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민준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렵지 않아. 오히려 기대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저를 깨웠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요양원 가봐야죠. 응. 저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일주일만 버티자. 서연의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진짜 좋은 데래요. 할머니 친구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서연은 들떠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갈 거니까.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정원도 잘 가꿔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담 예약하신 분들이시죠?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시설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건물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실, 식당, 프로그램실, 모든 게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얼굴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저를 보며 재촉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좋은 데잖아요. 빨리 결정하세요. 다음 주에 얘기하자. 다음 주요? 왜요?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싶어.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차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날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서연의 얼굴도 민준의 반응도 그리고 지훈의 눈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언자 박경애는 본인의 전 재산을 조카 이지훈에게 상속한다. 이게 내 마지막 선택이야. 유언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주일. 월요일이 가까워올수록 제 마음은 더 평온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폭풍 전야인데 고요했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가슴 통증이 또 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손이 저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견뎌야 해. 월요일까지만. 저는 이불을 꼭 움켜쥐고 참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약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금요일 아침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쿵!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작게 신음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방 밖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황급히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할머니, 병원 가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때 서연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지금요? 서연의 얼굴에 귀찮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셔. 민준이 처음으로 서연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가요. 서연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검사하고 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심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입원이요? 민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당장 수술은 아니더라도 최소 일주일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온 민준과 서연.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입원이라니. 비용이 얼마나 들려나.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해? 할머니 상태가. 당연히 중요하지. 우리 집 재정 상태 몰라? 그래도 당신 승진도 안 됐잖아. 월급도 그대로고. 병원비 어떻게 감당해? 민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험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할머니 아무것도 없잖아.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돈. 역시 돈이구나. 잠시 후 민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입원하셔야 한대요. 알았어. 할머니, 혹시 보험 같은 거 있으세요? 물어보는 민준의 얼굴이 안쓰러웠습니다. 없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쳐다봤습니다. 월요일까지만. 조금만 더.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6인실 병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침대였습니다. 서연은 대충 짐을 정리해두고는
저는 먼저 갈게요라며 사라졌습니다. 민준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회사 가봐야 해서요. 괜찮으시겠어요? 응, 괜찮아. 가봐. 저녁에 올게요. 민준이 나갔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옆 침대 환자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옆에서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죽는 건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이모, 병원에 계시다고요? 무슨 일이세요? 지훈아, 어떻게 알았어? 민준이 형이 문자 보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무슨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지훈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이모, 지훈아.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왜 이렇게 되셨어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거짓말 마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훈아, 울지 마. 이모, 수술하세요. 제가 비용 다 댈게요. 아니야. 이모는 이제 충분해.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아, 이모 부탁 하나만 들어줘. 네, 말씀하세요. 월요일에 집으로 와줘. 오후 2시에. 월요일이요? 왜요? 그냥 가족들이랑 다 같이 모이고 싶어서.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모. 꼭 갈게요. 고마워. 지훈은 밤늦게까지 병실에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저녁에 왔지만 서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서연이가 피곤하다고. 괜찮아. 이제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입원을 권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월요일에는 꼭 집에 가야 해요. 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알아요. 그래도 꼭 가야 하는 일이 있어요. 결국 의사 선생님이 허락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퇴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무리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병원복을 벗고 제대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나. 오전 10시에 퇴원했습니다. 민준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집에 가시면 푹 쉬세요. 민준아. 네, 할머니. 오늘 오후 2시에 집에 있어줘. 오후 2시요? 회사에. 부탁이야. 오늘만. 민준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퇴원하셨어요? 응. 괜찮으세요? 좀 더 있다 오시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빨리 퇴원해서 다행이라는 표정이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3시간 후면 김 변호사가 올 것입니다. 3시간 후면 모든 게 드러날 것입니다.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여 정오가 됐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손님이 올 거야. 손님이요? 누구요? 변호사 선생님.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변호사요? 왜요?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인데요? 오면 알게 될 거야. 서연이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지훈이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지훈 씨. 오늘은 왜? 이모가 오라고 하셔서요. 아, 서연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지훈이 병실로 들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죠. 오후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민준도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왔습니다. 응, 고마워.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민준, 서연, 지훈, 그리고 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은퇴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김 변호사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재산 얘기인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신 이유는 박경애 여사님의 유언장 때문입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박경애 여사님의 총 자산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 변호사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 변호사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박경애 여사님의 총 자산은 서연이 숨을 죽였습니다. 부동산 7채.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금 23억 원. 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주식 및 채권 8억 원. 지훈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총합 52억 원 상당입니다. 쿵. 서연이 탁자를 친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니, 탁자를 친 게 아니라 몸이 흔들리며 탁자에 손을 짚은 것이었습니다. 50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지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모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저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랐지? 당연하겠지. 누가 알았겠어. 돈 없는 늙은이한테 이런 재산이 있을 줄.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목록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상가 건물 일부, 서초구 오피스텔 2채, 마포구 다세대 주택.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서연의 입이 더 벌어졌습니다. 예금 내역입니다. 어은행 15억, 비은행 5억, 시증권 3억.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보유 현황입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상이 박경애 여사님의 전체 자산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셨다니.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저희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동안 고생하시면서도 저희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거짓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변했네.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 민준도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평생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모으셨다니. 할머니,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있어도 용기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서연이 갑자기 일어나 제 옆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불효했어요. 무릎을 꿇으려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일어나. 할머니, 변호사님 계속하세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상속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50이요. 50이요. 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박경의 여사님의 유언에 따르면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상속 대상자는 서연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조카 이지훈 씨, 시간이 멈췄습니다. 전 재산 100%입니다. 쾅! 서연이 일어서며 의자를 넘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지훈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이모, 이건 무슨...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안 돼.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 결정이야. 하지만 이모, 지훈아. 저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나한테 따뜻했던 사람은 너뿐이었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요. 조카한테 전부 준다고요? 손자인 민준이는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52억을 조카한테 다 준다는데? 할머니 뜻이 그러시다면. 당신은 맨날 그래. 왜 아무 말도 안 해? 서연이 민준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했는지 난 다 기억해. 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돈 없는 노인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할머니. 그건 문틈으로 다 들었어. 서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눈치 보며 살라고 했지. 방도 베란다 개조한 곳 줬고 냉장고에 내 반찬 넣지도 못하게 했고 요양원 보내려고 했지.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넌 알았어, 민준아. 네, 다 알면서도 못 본 척했지.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아, 넌 달랐어. 이모, 매주 반찬 싸들고 왔지. 병원도 데려다 줬고, 내가 아플 때 손 잡아줬어. 돈 때문이 아니었어. 그냥 이모니까 그랬지. 지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모.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저는 김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님, 절차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인. 서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이건 무효예요. 할머니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쓴 거라고요. 소송 걸겠어요. 반드시.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박경의 여사님의 정신 상태는 매우 온전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작성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입니다. 서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하지만 이게 내 선택이야. 할머니,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몸이 흔들렸지만 지훈이 부축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거실을 나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서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52억이 우리 거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준이 서연을 달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할머니 뜻이시니까. 닥쳐.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제대로 못했잖아.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했어. 내 선택이 맞았어.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가까워졌구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저 지훈이에요. 들어와.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모, 저는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왜?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한테는. 지훈아, 저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자격이 있어. 이모, 돈 때문이 아니라 이모를 챙겨준 너.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넌 모를 거야. 지훈이 울었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 이모야말로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 미련 없이 갈 수 있어.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돌아가고 지훈도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민준과 서연만 남았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전부 당신 잘못이라고.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제발. 목소리 좀 낮춰. 낮추라고? 지금 그게 중요해? 52억이 날아갔는데? 쾅! 뭔가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라며? 왜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야? 할머니가 섭섭하셨나 봐. 섭섭해? 미쳤어, 완전히.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몇 년을 참았는데, 눈치 보며 산 게 몇 년인데, 그래봤자 결국 쪼들리게 살던 노인네였잖아. 돈이 있으면서 왜 숨긴 거야? 왜? 민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 내 본심이 그거였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회사에 갔는지 서연이 방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쿠션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탁자 위 물컵이 깨져 있었습니다. 난장판이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 불빛처럼 꺼져가는구나. 가슴 통증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 싱크대를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10분쯤 지나자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어린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 여보, 보고 싶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돈을 모으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을까? 다음 사진은 아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예쁜 며느리, 그 옆에 서 있는 저. 그땐 행복했는데,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민준이를 낳고 5년 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교통사고였습니다. 왜? 하필 내 가족만. 그날의 아픔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어린 민준이를 안고 오열하던 그날. 할머니, 엄마는? 아빠는? 괜찮아,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있잖아. 그때부터 저는 민준이를 키웠습니다.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곧 갈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외로웠던 순간들, 모든 게 어제 일 같았습니다. 새벽 5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 춥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마지막 새벽이 될 수도 있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조용히 물을 끓였습니다. 차 한 잔을 우려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맛도 곧 있겠지. 8시쯤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봅니다. 할머니, 주무셨어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민준이 식탁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서연이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대하는데도 전 못 본 척했어요. 비겁했어요. 정말 비겁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네 할머니,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할머니, 그냥 약했을 뿐이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선택하기가 힘들었던 거지.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서연이랑 잘 살아. 할머니, 그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야. 돈에 집착하는 건 불안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넌 강해져야 해, 민준아. 가장으로서.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두덩이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출근해야지. 민준에게만 말하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서연이가, 괜찮아. 이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회사에 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흘러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11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젯밤에 잠은 주무셨어요? 조금.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모, 제가 오늘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넌 일해야지. 일보다 이모가 더 중요해요. 지훈아, 1시간 뒤에 갈게요. 맛있는 거 해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1시간 후 지훈이 도착했습니다. 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이모,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어요. 이모가 좋아하시는 거. 고마워. 우리는 작은 방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지훈이 계속 제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이모, 많이 드세요. 드셔야 힘나시잖아요. 응, 고마워. 밥을 먹으며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혹시 후회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이모, 내 선택이 맞았어. 지훈아, 넌 자격이 있어. 지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모, 저는 그 돈 잘 쓸게요. 어떻게 쓸 건데? 일단, 가게 좀 키우고요. 그리고 좋은 일에도 쓰고 싶어요. 좋은 일? 이모처럼 힘든 어르신들 도와주는 일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이모가 기뻐할 거야. 네, 이모.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행복했던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기울어 갈 때쯤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이모, 저 이제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응, 조심히 가. 이모, 사랑해요. 지훈이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사랑해, 지훈아. 지훈이 나간 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예쁘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노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쁘네.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조금만 쉬어야지.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잘했어. 내 선택이 맞았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을 뜨려고 애썼습니다.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됐나 봐. 창밖을 보니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애쓴 끝에 겨우 일어나 앉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을 짚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에 민준이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할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야. 집에 있을래. 하지만 그때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응. 민준이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민준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연과 둘이 남았습니다. 서연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래. 왜요? 당신이 뭘 했는지 알잖아. 전 그냥 솔직했을 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다들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똑같아요.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할머니도 결국 똑같으세요. 돈으로 사람 가르시잖아요. 착하게 군 사람한테는 주고 아닌 사람한테는 안 주고. 그게 뭐가 달라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달라. 지훈이는 돈 때문이 아니었어. 그래요. 저는 돈 때문이었죠. 인정해요. 서연이 팔짱을 꼈습니다. 근데 할머니, 그렇게 가면 후회할 거예요. 민준이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 사람 할머니 손에 컸잖아요. 그런 손자한테 한 푼도 안 주고 가시는 거예요? 말은 민준 걱정이었지만 진짜 속내는 달랐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내가 사랑해. 사랑한다고요? 그럼 재산을 줘야죠.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준이 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준이 제게 물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고마워.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칼칼했습니다. 민준아, 네 할머니, 너 행복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네, 지금 행복한지 물어봤어. 민준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뭘 위해 사는 거야? 죄송합니다.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정말 한심한 사람이에요. 할머니도 못 지키고 아내도 행복하게 못 해주고 전 대체 뭐 하는 건지. 저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이제라도 강해져. 네, 내 인생이야. 내가 주인이 돼야지. 할머니,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은 못 돌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할게요, 할머니. 민준이 출근하고 서연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시력도 떨어지는구나.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모, 저 지훈이에요. 문 밖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려 있어. 간신히 소리를 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모, 저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모, 얼굴이 왜 이래요? 병원 가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무슨 괜찮아요. 119 불러야 해요. 지훈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하지 마. 이모, 이모는 이제 됐어. 무슨 소리예요? 안 돼요. 지훈이 울먹였습니다. 지훈아, 내 말 들어줘. 네, 이모. 이모가 이제 편히 쉬고 싶어. 이모, 병원 가면
연명 치료하겠지. 기계에 매달려 살겠지. 그건 이모가 원하는 게 아니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도 울었습니다. 이모, 가지 마세요. 지훈아, 고마웠어. 내 덕분에 이모는 행복했어. 이모,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회사에서 급히 온 것 같았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지훈 형이 연락했어요. 할머니, 병원 가요. 아니야. 할머니, 제발요. 민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못났어요. 하지만 할머니, 가시면 안 돼요. 민준아. 저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착한 아이야. 할머니, 그냥 약했을 뿐이야. 이제는 강해져야 해. 민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아. 그때 또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민준이 전화했나 봅니다. 서연은 문 앞에 서서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후회, 두려움,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유원장, 바꿀 수 있잖아요. 역시나였습니다. 끝까지 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할머니, 이미 결정했어. 제발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야. 마음이야. 진심이야. 당신은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어.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이제 와서 착한 척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전 그냥 솔직했을 뿐이에요. 솔직한 게 죄예요? 민준이 서연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왜 그만해? 어차피 우린 아무것도 못 받잖아. 52억이 날아갔다고.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 통증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너무 심했습니다. 이모, 할머니, 지훈과 민준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119 불러요. 지훈이 외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간신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민준아, 네 이모, 네 할머니, 고마웠어. 정말, 이모, 할머니,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봐.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잘했어. 내 선택이 맞았어.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는 이모, 눈 떠요. 할머니, 제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보였고 귀에서는 삐삐하는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지훈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작게 불렀습니다. 지훈이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이모, 깨어나셨어요.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이모가 쓰러지셔서. 그랬구나.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훈이 서둘러 베개를 받쳐줬습니다. 이모,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얼마나 잤어? 이틀이요. 이틀? 네. 이모가 의식을 잃으셔서 저희 모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민준이는 아까 집에 갔어요. 옷 갈아입으러요. 곧 올 거예요. 그래. 서연 씨는 어제 한번 왔다 갔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군요. 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위급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제가 계속 곁에 있을게요. 고마워, 지훈아. 천만에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민준이 왔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온 모습이었지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준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회사 휴가 냈어요. 왜?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서요. 민준아, 이제라도 제대로 효도하고 싶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세 사람이 함께 있으니 병실이 따뜻했습니다. 오후쯤 간호사가 저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환자분, 옥상 정원 좀 다녀오시겠어요? 날씨 좋은데. 그럴까요? 지훈과 민준이 저를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옥상 정원은 아름다웠습니다. 가을 꽃들이 피어 있었고 벤치가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벤치 옆에 세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네요, 이모. 지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도 다른 쪽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이모.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이모가 없었으면 전 대학도 못 갔고 사업도 못 했어요. 이모는 제 은인이에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민준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요. 할머니 손에 컸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할머니 덕분이에요. 비록 제가 제대로 보답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라도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이모는 행복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스치고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이런 날씨, 오랜만이네. 그날 오후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누워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민준과 지훈이 옆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희가 있잖아. 두 사람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울지 마. 이모는 행복해. 이모, 할머니, 지훈아, 그 돈 잘 써. 네, 이모. 꼭 잘 쓸게요. 착한 일에 많이 쓰고. 네. 민준아. 네, 할머니. 이제 내 인생 살아. 할머니.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네, 할머니. 밤이 됐습니다. 병실에 고요함이 내려왔습니다. 민준과 지훈은 침대 양옆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두렵지도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여보, 이제 만나러 갈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의식이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행복했습니다. 2주 후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지훈과 민준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서연도 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지훈과 민준은 경애의 묘 앞에 섰습니다. 이모, 잘 가세요. 지훈이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민준도 절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경애가 대답하는 것처럼 6개월 후 지훈은 경애의 유산으로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일부를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이렇게 쓰는 게 맞죠? 매달 기부금을 보낼 때마다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주는 서연과 이혼했습니다. 52억 상속건으로 서연이 계속 싸움을 걸었고 결국 민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민주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주말마다 민주는 경애의 묘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말씀대로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훈과 민주는 종종 만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경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모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그러게. 할머니는 진짜 대단하셨지. 두 사람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1년 후, 지훈은 결혼했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여자와 결혼식 단상에는 경애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모, 축복해 주세요. 민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이해심 많은 여자였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잘할게요. 두 사람 모두 경애가 남긴 마지막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야. 마음이야.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경애의 작은 방에 남겨진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보니 깨달았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돈도 중요하지만 따뜻함이 더 중요했구나. 나는 행복했다. 지훈이가 있었으니까. 민준이가 결국 깨달았으니까. 이제 후회 없이 갈 수 있다. 여보, 이제 만나러 갈게. 가을 하늘 아래. 경애의 묘에는 항상 누군가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지훈의 발걸음, 민준의 발걸음, 그리고 그들이 데려온 아이들의 발걸음. 아빠, 여기 누가 계셔? 응, 아빠의 이모야.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 어떤 분이셨는데?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셨던 분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으로 절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경애가 미소 짓는 것처럼